자, 이제 세제 시간 시작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질문이 또 수업을 하다 보면 많이 나오는 게 이거예요. 벌금과 가징금과 가태료 차이점에 대해 질문 많이 하시는데, 근데 우리 시험과 관련돼서는 뭐가 차이가 있는 이걸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건 행정법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합니다. 있는 그대로 하는데, 일단 벌금은 했죠, 아까. 이걸 형벌이라 그래요. 아까 제가 전과자라 된다 했죠. 형벌이라 그러고요. 이런 것들은 형벌은 아니고 질서벌이야. 예? 그 정도만 합니다. 그 정도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이거예요. 가태료입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관련이 있거든. 여러분들이 관리 주체가 되죠, 나중에. 나중에 이제 시험을 합격해서 소장이 되면은 바로 관리 주체가 되거든요. 자치관리일 때 관리사무소장이 관리주체가 된다고요. 그럼 관리주체가 해야 될 일이 많죠. 그래서 공동체 관리법에 사람 뭐 하라 했는데 안 했죠. 그래 되면 가태료 부과 사유가 많거든요. 여러분들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가태료를 부과받는다. 이 원칙적인 모습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구태여 따지자면 가태료와 가징금의 차이를 구태여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혹시 주택관리업자 들어봤나요? 주택관리업자는 위탁관리일 때 관리주체거든요. 그럼 주택관리업자는 전문가겠죠. 주로 이제 주택관리사가 되는데, 사가 등록을 해서 하는데, 이것도 올해 기출문제였어요. 주택관리업자는 등록한다 안 한다? 주택관리업자는 등록한다 안 한다? 합니다. 주택관리업자는 일정한 자본금 등을 갖춰서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을 하면 어느 아파트 단지가 의무관리라서, 의무관리 대상 공동택이라서 위탁관리를 하기로 결정이 되게 되면 이 사람을 선정을 하는 겁니다. 예? 주택관리업자를 선정을 한다고. 선정을 할 때 돈도 주겠죠. 이게 위탁관리 수수료라는 걸 줍니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위탁을 받았으니까 제대로 해야 되는데, 법을 어기게 되면 요 등록을 경우에 따라서는 말소하기도 하고, 등록을 뭐 한다? 말소해버려요. 말소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영업을 정지하기도 해요. 1년 이내입니다. 몇 년 이내? 1년 이내 기간을 정해서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이 등록을 누구한테 하느냐, 뭐 시군구청장한테 한다고요. 만약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예? 주택관리업자가 이제 관리를 하려고 해요. 업자가 되고자 한다면 누구한테 등록해요? 시군구청장이니까 구청장한테 하는 거예요. 구청장한테 했는데 이 사람이 법을 어기게 되면 법령 규정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는 등록 말소를,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럼 누가 명해요? 등록 말소를 명한다, 영업 정지를 명한다, 누가 하죠? 똑같이 시군구청장이 하는 거예요. 맞죠? 하는데 문제는 이 아파트 단지가, 알파라는 아파트 단지에서 제대로 관리하라고 돈까지 주면서 관리를 잘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잘못해서 등록이 말소되거나 영업이 정지돼 버리면 현실적인 피해자는 입주자 등이지. 그죠?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자는 뜻입니다. 등록 말소도 시킬 수 있고 영업 정지도 시킬 수 있는데, 어느 게 더 위반 행위가 크죠? 이게 위반 행위가 크겠지, 일반적으로. 그러면 위반 행위가 좀 경미한 영업 정지를 시키면, 만약 영업 정지 3개월이다 하면 3개월 동안은 영업을 못 하죠. 입주자 등이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영업 정지에 가름해서라고요. 뭐에 가름하여? 영업 정지에 뭐하여? 가름하여 돈으로 때우게 할 수 있는 돈이 이거라고요. 그거 외우자고, 우리는 쪽은요. 가징금은 항상 가름하려는 말이 나온다고 보자고요. 물론 예외가 딱 하나가 있긴 했는데, 일단은 가징금이 나오면 무슨 정지에 가름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가징금을 무한정 부과를 못 하거든요. 그게 또 기출문제인데, 어떨 때는 1,000만 원, 어떨 때는 3,000만 원, 어떨 때는 5,000만 원, 어떨 때는 1억, 2억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외우면 되지. 지금 외울 필요는 없는 거지. 시험 치기 전에 표가 나가요. 표가 나온다니까요. 표. 핵심 요약집에 여기 표가 나와 있어, 요약집에. 예, 그것만 외우면 되는. 이게 가징금의 큰 뜻만 알자고, 지금요. 기초강의에서는. 예? 뭐에 가름하여? 이렇게 말하는. 영업정지나 사업정지에 가름하여 얼마 이하의 가징금을 부과한다. 요 조문이야. 가징금만 외우자 말입니다. 지금은. 됐죠? 자, 그래서 보면
가진금과 가태료부터 지금 할 건데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보면 8번이 가진금과 가태료고 1번이 과징금이죠. 근데 가진금 중에 이제 니은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출제가 많이 됐던 거야. 각 사례를 지금 적어놨는데 다 지금 외울 필요도 없어. 하나만 하자고요. 그래서 기억이 뭐 A를 보면 주택관리업자죠. 업자에 대해서 뭐에 가름하여? 이게 영업정지에 가름했는데 금액이 얼마요? 좀 다 기출 문제였어. 1,000만 원 이하의 뭐를 부과할 수 있다? 뭐지? 가진금 1,000만 원 내고 영업은 하게 해주는 거야. 입주자 등을 사실 보호하는 측면이지. 맞죠?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하나를 더 볼까요? 그러면 차라리 이 일을 보면 성관기법에 보면 제조 수입업자 같은 자들이 있거든요. 성관기를 제조했다, 성관기를 수입을 했다, 성관기 유지관리업자 이런 사람들한테는 사업정지라 그래. 근데 금액이 아주 늘어나붙어요. 올해 얼마다 이거? 사업정지를 이제 시키는 대신에 얼마다? 1억 이하의 가정금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공동주택단지를 관리를 하다 보면 성관기가 있잖아요. 그럼 성관기 유지관리업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제조수입업자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잘못해가지고 영업이 정지되거나 등록이 말소득돼 보면 관리가 안 되잖아. 성관기 관리가. 안 되면 실질적으로 입주자 등이 피해를 본다고요. 차라리 공익적 측면에서 원래는 영업정지를 때리거나 사업정지지. 사업정지를 부과해야 됨에도 공익적 측면에서 아예 사업정지에 가름해서 금액이 팍 뛰었다고 이번에. 확 뛰면 진짜 한 5배 뛰었다니까요. 얼마죠 이거? 1억이라. 1억 이하의 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진금이 탕로만 했던 우리는 지금 원칙적으로 가름해야만 외우자고요. 지금은. 됐죠? 그게 가진금과 가태료 차이야. 아주 맹쾌한 설명은 아니지만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우리 법규 시험에서는. 가진금은 항상 금액이 나옵니다. 금액이 나온다. 뭐에 가름해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는 무작정 나중에 보면 외워야 될 거야. 다 외울 건 필요가 없어. 우리와 관련되는 가태료만 외우면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가태료도 제가 몇 개 사례를 적어놨는데 2번 동그라미입니다. 2번 동그라미 보면 니은에서 가태료 사료가 보면 우리 시험과 관련돼 제일 자주 나왔던 가태료가 공동주택관리법이거든. 예? 거기에 이제 딱 3개가 이제 언급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 주택관리업자 같은 자들은 교육받아야 되거든. 안 받으면 500가태료야. 그게 500가태료로 돼 있죠. 가태료 금액도 다 이제 출제가 된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공동주택단지의 소장이 되신다면 관리주체가 된다잖아요. 근데 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관리비 등을 입주자 등이 관리주체한테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무슨 말이겠죠? 누가 납부해야 된다고요? 입주자 등이 관리비 등을 관리주체한테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관리주체가 이 돈을 법으로 정한 용도의 목적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가태료가 1,000만 원이라고요. 얼마 가태료다? 1,000만. 그게 바로 이제 B인가요? B 있죠. 관리비 등을 용도의 목적으로 써버렸다. 여러분들 직접 관련이 있잖아. 이럴 때는 얼마 가태료다? 1,000만. 이런 것들이 다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태료와 가진금은 어렵게 보지 말자고요. 우리가 행정법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태료는 가태료대로 외워버리고 가진금은 주로 뭐가 나온다? 무슨 정지에 뭐하여? 가르면 그거만 외우자는 뜻이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가 가는데 그거 말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제 9번이 또 이제 의미가 있는데요. 9번 별표 한 2개 있습니다. 9번 양갈로. 이것도 돈이죠. 바로 이제 이행강제금인데 자, 저를 보셔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은요, 느낌이 무슨 느낌이 와야 되는데 뭐를 강제하는 거죠? 제가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이행을 강조. 뭐를 이행을 강조하느냐? 이 건축법이 문제인데 주로 봅니다. 허가권자가 했죠. 허가권자의 제일 지상 과제가 뭐냐면 위반 건물이 없도록 하는 거지. 위반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를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반 건물에 대해서 허가권자는 만약에 자기도 모르게 허가 대상인데 허가를 안 받고 건축했다. 여러분 용적률 아시죠? 용적률을 초과해서 했다. 이러면요, 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바로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어. 법을 어겼으니까 당신이 건설한 건축물을 심지어는 철거하라 할 수 있죠. 요거를 시정명령이라 한다고요. 시정명령일 때 이렇게 하겠지. 언제까지 철거해라?
이렇게 했는데도 안 해.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럴 때는 그 이행을, 시정명령 이행을 하는 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1년의 이해 범위 내에서 반복적으로 부가징수하는 돈을 뭐라 한다고요? 이행강제금입니다. 이게 주관식 문제도 아주 진짜 중요하다. 이행강제금도 돈은 돈인데, 예? 돈은 돈인데 바로 제일 큰 특색이 반복 부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금 여기 칠판에 적어놨던 이거는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반복 부과를 절대로 못해. 한 번 하면 끝인 겁니다. 동일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나 이행강제금은 뭐다고요? 반복 부가징수를 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거기 보면 1번만 할 건데요. 9번에 1번에 보면 누구는 돼 있죠? 허가권자가 됩니다. 주어도 알아두십니다. 허가권자는 무슨 건물에 대해서만, 위반 건물에 대해서만 그런 거예요. 위반 건물에 대해서 철거 등의 무슨 명령,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을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게 1년에 몇 회? 최대 2회 범위입니다. 2회 범위 내에서 물론 여기서 완벽한 문장은 아닙니다. 조례로 정하는 그죠? 회수만큼을 반복적으로 뭐를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이행강제. 오늘 돈 문제를 지금 4개를 한 거지. 그러니까 벌금 기억나죠? 벌금은 전가자가 된다는 겁니다. 벌금. 또 과징금, 뭐에 가름하여 가태료, 이행강제. 그렇게 특색을 쫙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상대평가 제도를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번 상대평가 제도 첫 해 여러분 시험 치다 보니 우리 현행법상의 법령에 상대평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가 한 페이지에 걸쳐서 해놨어. 한번 저하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3번이 보면 2020년 상대평가 실시 관련 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시험은 이제 1차, 2차가 분리시험 치다 보니 1차 합격자 따로 정하고 2차 합격자 따로 정하죠. 여러분도 알고 있길래 1차는 절대평가입니까? 상대평가입니까? 절대평가로 알고 있죠. 그게 이제 왜 절대평가라고 이제 알고 있냐면, 국토교통부 있죠. 그리고 산업인력공단 다 절대평가를 하고 공고를 했어. 그게 절대평가로 알면 돼요. 여러분들 유리하거든. 근데 실제로 법령을 지금부터 이제 해석을 해보면 사실은 1차도 절대평가가 아니야. 근데 제가 이제 강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평가가 되는 것이 여러분한테 유리하죠. 1차라도. 그래서 제가 이제 크게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알고는 있자는 뜻이지. 법령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합격자 결정을 어떻게 하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제 둘째 줄이 보면 공동주택관리법 67조 5항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이제 거기 밑에 5번 동그라미 밑으로 쭉 가면 가로 속에 신설 몇 년 돼 있죠? 2016년. 그게 거의 거의 4년 전에 신설을 했다고 이거 하는데 유예 기간을 두는 4년이 동안이야. 요 시행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야. 엄청 오래된 거예요, 사실은. 4년 전에 이제 만들어진 법을 지금 한번 봅니다. 2020년부터 시행되는 법인데, 예, 국토장관은 직전 몇 년간, 3년간 4억 개 승인받은 공동주택 단지 수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것이 많으면 많이 뽑아야 되겠지. 맞죠? 또 직전 3년간 주택관리사업부 자격시험 응시위원 있죠? 이것도 감안 대상이 되고, 또 주택관리사 등의 취업 현황, 이게 중요하잖아요. 실제로 뭐 자격증이 뭐 갖고 있는 분이 엄청 많은데 취업 상황이 뭐 아주 열악하다 이러면 작게 뽑아야 되겠지. 이런 것들. 또 하나가 주택관리사업부 시험위원회 심의 의견 등을 고려해서 해당 연도라고 돼 있죠. 2020년이라고 합시다. 2020년도 주택관리사업부 자격시험의 선발 예정인원을 정한다 이래 돼 있잖아요. 누가 정하죠? 국토장관이 여러 가지를 감안해가지고 2020년도에 선발 예정인을 정한다. 만약 1000명이라고 하자고요. 만약에 예를 듭니다. 이를 1000명이라고 앉아 정해놓았다. 이랬을 때 이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선발 예정 인원 범위에서, 그게 만 1000명이라 합시다. 1000명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로 딱 칩니다. 색칠은 안 되어 있지만 가로를 딱 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가로 딱 씁니다. 했습니까? 이게
그로부터 2년 뒤에 또 만들어진 거야, 대통령령. 이게 대통령령을 한번 보자 말입니다. 이게 대통령령을 딱 보니 밑에 보면 공동대관리법 시행령 75조 1항이 보면 2018년 1월 30일자로 이렇게 개정이 됐었는데 봅니다. 범 67조 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이란 이래 돼 있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르는데 1차 시험이야.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과목당 100점 만점이고 모든 과목이 몇 점 이상이고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얼마죠? 6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이라고 딱 돼 있지. 그럼 이게 절대평가입니까? 이게? 요거만 보면 절대평가지. 만약 이 사람이 다 합격을 하면 절대평가잖아.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앉아 올라가면 67조 법 5항을 다시 앉아 읽어보면 그로부터 넷째 줄이 보면 국토장관은 선발 예정 인원 범위에서 돼 있죠. 그리고 가로를 칠했죠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격자 결정 점수 이상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래 됐잖아요. 그 사람만 살펴본 거야 지금. 그럼 1차는 일단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격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방금처럼 까락이 없어야 되죠. 평균 몇 점 이상이 돼야 되죠. 60점 이상 돼야 하잖아. 그 사람이 당연히 1차 합격자가 되는 건 아니지. 그 다음 조문이 더 있잖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 과목. 그럼 여기서 전 과목은 1차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으면 세 과목이지. 전 과목. 총 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죠. 그럼 자, 이런 뜻이 하면 사례를 해보자 말입니다. 만약에 2020년도에 1차 시험을 딱 치실 거 아닙니까? 치는데 보니까 예를 들는 겁니다. 보통 이제 사법시험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2차에서 1000명을 뽑는다고 정해지면 1차는 그보다 많아지죠. 그러니까 보통 2.5배를 정해요. 제가 알기로는 사법시험. 그럼 2,500명을 뽑는다는 예정인원이지 1차는. 근데 시험이 쉬웠어요. 쉬워가지고 방금 했던 것처럼 합격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즉 까락이 없고 전부 40점이 넘었고 평균 60점 이상 넘은 사람이 3,000명이 되었다고 하자고요. 1차를 2,500명 뽑기로 돼 있었는데 3,000명이 합격자가 될 수 있는 케이스였다고 하자고. 그러면 다 30명을 다 1차 합격자입니까? 만약에 3,000명을 다 합격하면 그건 질대평가잖아. 60을 넘었으니까. 근데 법조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전과목, 총득점, 고득점자 순이잖아. 그럼 2,500명만 뽑는 게 정확한 해석이야.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이제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고시 내용이, 공고 내용이 뭐냐면 절대평가로 하겠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말을 안 할게요, 제가 말을 할 필요가 없잖아, 이거는.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법률 조문이다. 1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제가 2차 과목이잖아. 그럼 2차를 한번 보자고요. 2차가 누가 합격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자, 밑에 있는 공동대관리법 시행령 75조 1항 2호입니다. 자, 2호 찾았습니까? 자, 2차 시험 같은 경우에 보면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모든 과목이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을 한 사람 되어 있습니까? 똑같잖아. 똑같잖아요, 아까하고. 다시 한번 해석을 봅니다. 그럼 이런 걸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저를 봅니다. 1,000명을 뽑기로 했어, 2차에서. 1,000명 뽑기로 했는데 시험 문제가 쉬워가지고 똑같이 아까처럼 까락 없고 60점 이상 되는 사람이 1,500명이라 하자고요. 그럼 1,500명 다 안 뽑죠? 어떻게 합니까? 방금처럼. 2차 과목 2과목, 전 과목, 총득점, 고득점자 순으로 1,000명을 딱 끊어본다고요.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시험 문제 어려웠어요, 2차 시험이. 그러니까 이제 까락을 넘기고 60점 이상 된 사람이 700명밖에 없었는 거야. 1,000명을 뽑기로 했었는데. 그럼 그 700명만 합격자입니까? 1,000명을 뽑아야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이제 전 시험위원회에서 이제 2020년도에는 1,000명을 뽑기로 해서 2차에 1,000명을 뽑기로 했었는데 시험이 어려워가지고 까락을 넘기고 또 그 60점 이상 된 사람이 700명밖에 없었다고요.
1000명을 뽑아야 되는데 그럼 700명만 합격자입니까? 300명을 더 뽑아야 됩니까? 뽑아야 되지. 그게 단수 조문이 있는 거야. 2차만 단수 조문이 있단 말입니다. 2차만 단수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단수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만 모든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을 한 사람의 수가 법 67조 5항 전단에 따른 선발 예정 인원에 미달될 수도 있잖아. 700명밖에 하게 됐을 때는 모든 과목 40점 이상 득점한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균 내가 까락은 없는데 59점이었어. 평균이. 그럼 저도 합격자가 될 수 있지. 300명 속에 들어간다면 이게 2차 과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만약에 1차도 이 조문이 있었다면 실제로는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게 절대평가 항상 유리한 게 아니죠. 1차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죠? 시험 문제 어려웠어, 이제 이번에는. 어려웠다고. 그래서 60점을 넘긴 사람이 원래는 한 2,500명을 뽑기로 했었는데 2,000명밖에 안 됐어. 그럼 절대평가면 2,000명만 합격이잖아. 그럼 상대평가는요? 만약 이 단수 조문이 있다면 어떻게 되죠? 이제 그렇게 500명을 더 뽑아줘야 되지. 근데 1차는 그 단서가 없죠. 그게 절대평가 유리하다고 제가 볼 때는. 그게 제가 말을 안 하겠다고 지금부터는요. 네? 그런 뜻입니다. 자, 그걸 좀 제대로 알아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2차 과목 같은 경우에 한정되는데, 1000명을 분명히 뽑기로 했었는데, 1000명에 딱 걸리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 무슨 말이겠죠? 1000명에 해당되는 점수가 커트라인이 예를 들면 63.2였다 하자고요. 63.2에 해당하는 사람이 100명이나 있었어. 그걸 다 뽑아보면 1000명이 넘어가.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합격하겠다는 조문이 바로 2번 동그라미라고. 그래서 2번 동그라미 보면 법 67조 5항 호단에 따라 2차 시험 합격자를 2차라고 딱 특정해놨죠. 2차 합격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동점자로 인해서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할 수도 있죠.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고요. 네? 그럼 동점자의 기준은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만약에 동점자 자체를 봅니다. 63.3333 이렇게 나왔다 하자고요. 그렇게 안 한다는 뜻입니다. 동점자를 산정을 할 때는 그 밑에입니다. 이 경우에 동점자의 점수는 소수점 이하 몇 째까지만 둘째 자리까지만 계산하고 불행히도 반올림을 안 합니다. 반올림 좀 해줬으면 좋은데 그죠? 반올림을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런 걸 알아두시기 바라고죠. 자,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와 관련된 게 그 밑에 조문이에요. 그 밑에 조문을 보면 시행령 74조 1항에 보면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은 1차와 2차 시험으로 구분 실시한다. 맞나요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2번이 보신다면 1차 시험의 경우에는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고 주관식 단답형과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지금 현실적으로 1차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선택형만 하잖아. 근데 이제 만약에 내년에 4월 달에 시험 공고를 할 때 내년 23회부터는 1차를 지금 하는 2차처럼 주관식 나오겠다 하면 법을 어겼습니까? 법을 준수한 겁니까? 준수한 겁니다.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게 시험 빨리 합격하시라고요. 법조문에 분명히 근거조문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1차는 제가 이제 담당자가 아니니까 별로 말을 안 하는데 2차는 진짜 겁납니다. 잘 보면 법조문이 뭐라고 딱 되어 있냐, 2차 시험은 논문행위 원칙이야. 이게 사실 주관식이지. 우리가 사법시험 같은 게 이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주관식도 아닌 것이 주관식이야, 지금은. 이게 뭐가 주관식입니까? 글자 몇 자 였는 게 이게 무슨 주관식이지? 변행된 주관식입니다, 우리는. 자, 근데 법 조문에는 분명히 뭐를 원칙으로 한다? 논문을 원칙으로 하고 주관식 단답형이나 기입형을 오히려 가미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단수 조문에서 보면 다만 국토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위이에 따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위이가 1차 시험이지. 우리는 그래서 단수 조문에 따라 지금 하고 있다고요. 근데 본문에 따라 하겠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어. 제가 왜 이걸 자꾸 강조하느냐 하면 몇 년 전부터 이걸 강조했는데요.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논문행으로 한다면 할 말이 없어, 우리는. 논문에 놓으면 시험 문제 어려워지겠지. 빨리 합격하시라고, 진짜. 상대방과 실시간 어차피 이제 대고 하면 잘못하면 이 조문이 언젠가는 시행하겠죠, 이거.
그러니까 빨리 좀 합격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요 조문을 자, 그게 지금 안 하면 이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수업 시간에. 그래서 한번 기초 과정을 하면서 이제 조금 말씀드렸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를 들어갑니다. 주택법 들어갑니다. 주택법. 자, 아까 주택법이 한 8문제가 나왔는데 역시 용어 정리가 많이 나와요. 출제는. 그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를 보면 용어 정리 이 페이지에서 22에 2문제가 나왔습니다. 요 21페이지에서 22의 시험 문제가 2문제가 나왔다고요. 그걸 소개를 좀 할 건데, 자, 첫째, 용어 정리 중에 주택이라는 것, 주택은 건축물입니까? 근데 건축물 모두가 주택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택의 개념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이라야 되지. 맞죠? 근데 이게 주택의 개념에는 여러분들 근무하시는 아파트가 전부가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것도 있죠. 전부가. 근데 주상복합에 여러분 근무할 수도 있나요? 주상복합도 주택이라고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건축물의 전부도 있지만 일부도 있죠. 일부도 주택으로 봐주고요. 또 부속 토지도 포함되죠. 이것도 특이하다. 그리고 이제 주택의 종류는 무슨 주택과 단독 주택하고 무슨 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올해 이제 출제된 게 바로 단독주택, 공동주택의 구분 문제였는데, 이번에 보신다면 단독주택은 몇 세대죠? 한 세대가 몇 개의 건축물, 몇 개의 건축물, 하나의 건축물, 이게 중요해. 하나의 건축물이야. 하나의, 자, 칠판 보십니다. 이거는 그러면 하나의 건축물입니까? 두 개의 건축물입니까? 10개의 건축물입니까? 칠판 보십니다.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부속 토지가 있고, 여기 어떤 아파트 101동이 있다고요. 101동 있는데, 여기 보니까 5층짜리 아파트요. 10세대가 있는 겁니다. 10세대가 이렇게 아주 삐까뻔쩍한 아파트입니다. 요거 건물 몇 개요? 건물이 몇 개예요, 이거? 이걸 하나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은 동을 단위로 하는 겁니다. 한 동은 몇 개다고요?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할 때 나중에 할 것 중에 하나가 건물 중에서 일반 건물도 있지만 집합 건물도 있죠. 일반 건물과 집합 건물의 차이점은,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은 몇 개인데? 한 개인데 소유권이 여러 개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하나를 뭐라 합니까? 요 하나하나의 소유권을 뭐라 한다? 구분 소유권을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합 건물이라는 말은 이 구분 소유권이 하나의 건물인데도, 한 동 건물인데도 구분 소유권이 하나의 건물에 집합되어 있다는 뜻이지. 맞습니까? 근데 이게 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택의 종류가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죠. 근데 공동주택이 훨씬 중요한데요. 공동주택은 언제나 집합 건물이지. 단독주택은 집합 건물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하는 것이 뭐냐? 단독주택은 몇 세대가 되어 있죠? 한 세대라고, 원칙적으로 한 세대가 몇 개의 건축물 안에서,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이죠. 종류 중요하네. 주택법상의 이제 주택, 단독주택의 종류는 협의의 단독주택도 있고 협의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택법. 자, 이게 20이 이제 기출문제였기도 했는데, 주택법에서는 주택이 몇 개가 있다고요? 단독주택이라는 것도 있고, 무슨 주택이 있다고요? 공동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주택법상의 단독주택은 방금 3개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첫 번째가 뭐죠? 단독주택이 있고요. 두 번째가 뭐죠? 다중주택이 있고요. 세 번째는 다가구주택이 있는 겁니다. 다가구주택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단독주택 옆에다가 이걸 적어 두시라고요. 협의라고 적어 두셔야 됩니다. 넓은 의미의 단독주택 속에 협의의 단독주택이 있다고요.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도 있고, 무슨 주택도 있다? 다중주택도 있고, 뭐가 있다고요? 다가구주택이 있는 겁니다. 자, 됐습니까? 저를 보셔야 됩니다. 칠판을 잠시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이제 주택법인데, 주택법 상에 우리는 지금 단독주택을 했는데 종류가 몇 가지였죠? 3종류였죠. 그럼 어쨌든 이 주택도 건물이죠. 그럼 건물을
건축물을 다루는 법이 건축법인데 건축법에도 단독주택이 있다고요. 건축법에도 단독주택이 있고 건축법에서도 공동주택이 이제 있게 되는데 종류가 참 똑같으면 참 좋은데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단독주택은 몇 개가 있었죠? 좀 전에 3개가 있을 뿐인데 건축법상의 단독주택에는 1, 2, 3만 있는 것이 아니라 4도 있다고요. 4가 뭐라고요? 이게 이제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출제가 됐단 말입니다. 이 공간. 자,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를 이제 다시 보면, 자, 다시 한번 보면, 단독주택 둘째 줄이 보면, 그 종류는 무슨 주택과, 거기다 협이라고 적어주시라고요. 협의의 단독주택과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있고, 건축법상의 단독주택에 속하는 공간은 주택법상은 단독주택이 아니라고요. 맞죠? 그래 되어 있고, 두 번째, 공동주택은 단독주택과 비교를 한다면 건축물의 벽 등등등을 공동으로 써줘요. 같이 쓰는 거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라고 되어 있죠. 여러 세대가 역시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인데 여기에는 종류가 또 몇 가지죠? 3종류가 있는 겁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럼 이제 이걸 완성을 해보자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주택법 상에 역시 공동주택에는 종류가 아까 몇 가지 있었죠? 3종류가 있었다고. 뭐가 있었습니까? 아파트, 그 다음에 연립주택,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이 있는데 그것도 출제가 아주 자주 됐던 게 바로 이제 건축법이라고요. 건축법에서도 공동주택이 있겠죠. 건축법에서도 이제 공동주택이 있는데 여기에 공동주택은 왼쪽에 있는 1, 2, 3에다가 또 플러스 4가 들어간다고요. 4가 뭐죠? 기숙사가 들어간다. 이것도 출제가 됐다. 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주택법과 건축법은 글자는 똑같은데 내용은 좀 다르다는 아주 큰 특이점이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다시 주택법상의 단독주택 종류, 협의의 단독주택, 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만 있을 뿐이고 건축법상의 단독주택에 속하는 공간은 주택법상은 단독주택이 아니죠. 그 다음 두 번째, 주택법상의 공동주택은 3개밖에 없죠. 그래서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에 속하는 뭐는 빠진다? 기숙사는 빠진다. 그래서 올해 출제가 뭐가 됐냐면 다음 중 단독주택만으로 묶은 것은 아니면 공동주택만으로 묶은 것이 올해 문제였어. 그럼 이거만 알면 되지 뭐 이거. 맞죠? 그게 22의 기출문제였다고요. 네? 그래서 이상하게 자주 나와 이 파트가요. 자, 그 종류를 이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주택입니다. 4번 찾았나요?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죠. 분명히 주택은 아닌 겁니다. 주택은 아닌데 역시 부속 토지를 포함하면서 줄거야 됩니다. 무슨 시설로 이용 가능하다? 주거시설. 그래서 건축법 상의 건축물 중에 유독 주택은 아닌데도 주거시설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4개를 딱 선정을 한 겁니다. 약속입니다. 뭐뭐뭐뭐다? 준주택에 속할 수 있는 거,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준주택을 신설한 이유는 원래는 주택도시기금 들어봤죠? 이건 주택이 아니면 원래는 지원을 안 해줘요. 그런데 준주택은 지원해 주겠다. 주택도 아니지만. 그래서 밑에 보면 준주택 둘째 줄 끝에 보면 준주택만큼은 주택이 아니지만 뭐의 지원을 받아가면서도 건설할 수 있다. 주택 도시기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양가로입니다. 6번 양가로를 먼저 보면 바로 국민주택규모죠. 국민주택규모. 자, 이게 올해 또 주관식 문제 나왔어. 이거 틀린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죠? 국민주택 규모는 원칙이 얼마 이하죠? 85 이하고 예외적으로 일정 지역은 100이죠. 100 이하자 22의 기출 문제였습니다. 자, 너무 쉬워가지고 이 정도입니다. 국민주택 넘기지는 마시고.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방금 봤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은 들어봅니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맞습니까? 그럼 안 틀린다고. 그거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닙니다. 다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라면 틀렸다고요. 맞죠?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맞아요. 국민주택은, 그죠?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어야 한다면 맞아.
그런데 그걸 거꾸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해서 당연히 국민주택이 되는 건 아니라고요. 제가 말을 조금 삐삐삐 꼬았는데 그 조문을 지금부터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양갈로 5번입니다. 별표 하나 되시고요.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가로를 2개 치는데 다음부터 가로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가로다 씁니다. 주택이 돼야 돼요, 우선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런 주택이면서 동시에 규모가 무슨 규모 이하가 돼야 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 2개를 다 구비를 해야 뭐가 된다고요? 국민주택이 된다는 것이. 그럼 결국은 좀 전에 봅니다. 또 이제 뭐냐면 근데 어쨌든 국민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규모 자체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돼야 되지. 그러나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해서 언제나 국민주택이 되는 건 아니죠. 국민주택이 되기 위한 요건이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1번이 바로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이죠. 네? 그러면서 규모가 얼마 이하가 돼야 돼? 국민주택 규모 이하가 되어야 국민주택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럼 자 질문. 우리 여기 이제 부평구에서 부평구가 건설하는 주택인데 규모가 80제곱미터짜리예요. 그럼 국민주택입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잖아. 부평구가 지자체잖아. 그럼 또 경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가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아파트 같은 걸 막 300세대를 건설한다. 근데 그 규모가 보니까 85제곱미터 이하더라. 그럼 역시 국민주택입니까? 국민주택이 되는 것이. 국가 등이 건설했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전행적인 국민주택이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고 2번 또 있잖아. 2번을 또 가로를 2개 합니다. 자, 국가 지자체 재정을 가로를 다 씁니다. 이 자꾸 국가 지자체가 나오잖아.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인천광역시로 한번 해보자고요. 인천광역시 재정을 갖고 건설했어요. 근데 규모가 85제곱미터야. 그럼 국민주택이죠. 그런 뜻입니다. 국가지자체 재정으로 했다든지. 자, 2번째 가로가 바로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 내지는 개량되는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규모가 또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맞죠? 그래 나갑니다. 자, 그런 식으로 회사에던 국민주택과 국민주택 규모를 비교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자, 또 그러면 국민주택이 아닌 것은 다 민영주택입니까? 국민주택이 아니면 다 민영주택입니까? 그거 출제한 4번이가 됐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첫째 줄인가에 보면 민영주택이라는 것은 뭐라고 되어 있죠?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막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좀 이게 이제 특이해. 저는 좀 아직도 이해가 참 안 되고 있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국민주택인지 한번 봅니다. 분명히 국가가 건설했어요. 국가가 건설했는데 규모를 보니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했어. 150제곱미터짜리를 국가가 건설해. 어떤 이유 때문에. 국민주택이 아니다. 아니지. 그럼 국민주택이 아니면 그게 무슨 주택이죠?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아주 희한하지. 국가가 건설했는데 민영주택이야. 그거는. 지금 현행 주택법을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그런 뜻이 됩니다. 더 이상 묻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 민영주택은 뭐를 제외한 거라면 국민주택을 제외했다면 다 뭐가 되는 거요? 민영주택이 된다는 겁니다. 민영주택 확실합니다. 법조문 그대로 해석을 좀 하고. 자, 여기까지 합니다. 이번 시간 조금 빨리 이제 마치고 조금 쉬셨다가 다음 시간은 좀 끊기면 안 되기 때문인데 임대주택부터는 다음 시간에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